1765년 어느 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허름한 작업장, 29살의 젊은 기술자는 증기기관 앞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쇳덩어리는 탄광에 물을 퍼내는 단순한 작업에만 쓰였는데 효율은 겨우 1%에 불과했죠. 하루에 석탄을 100톤씩 먹어치우는 이 기계가 퍼올리는 양은 겨우 우물 한 바가지. 이 청년 기술자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제임스 와트입니다. 와트는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석탄을 많이 먹는데 왜 일은 제대로 못할까라는 의문 말이죠. 당시 증기기관은 실린더를 가열했다가 냉각하는 과정을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와트는 증기기관의 근본 원리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계도와 실험 장비를 쌓아놓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죠. 그리고 2년 후 1765년 5월 어느 일요일 글래스고 그린공원을 산책하던 그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분리응축기, 즉 응축기를 본체와 분리하면 된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증기를 응축시키는 부분을 실린더와 분리하면 열 손실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하나가 결국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와트가 개선한 증기기관은 이전보다 연료 소비를 75% 이상 줄였고 출력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769년 특허를 받은 와트의 증기기관은 곧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더 중요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물레방아가 있는 강가에만 지을 수 있었던 공장들이 도시 어디든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맨체스터의 면직물 공장들은 와트 증기기관을 도입한 후 생산량이 50배 늘어났고 1800년대 초 영국의 공업 생산량은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평생 증기기관을 개량했습니다. 회전운동장치, 조속기, 압력계 등을 차례로 발명하며 증기기관을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갔는데 와트가 1819년 세상을 떠났을 때 영국에는 5000대가 넘는 증기기관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작업장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화려한 기계나 거대한 공장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한 사람의 생각과 끈질긴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와트처럼 세상을 바꾼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에 너무 일찍 태어난 조선의 천재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789년 한강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화성 현룡원을 참배하려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로는 수천 명의 행렬이 건너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조선에는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큰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강과 같은 큰 하천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10명 정도야 배 하나로 건너면 됐지만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배를 이용해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27살의 젊은 관리가 나섰습니다. 그는 배를 줄로 연결해 다리를 만드는 주교, 즉 배다리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조정 대신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넓은 한강에 배를 띄워 다리를 만든다는 것을 쉽게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젊은 관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고서를 뒤져 배다리 건설법을 연구했고 조류와 바람의 영향까지 계산해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수천 명의 행렬이 80척의 배와 배를 연결한 후 널빤지를 깔아 만든 배다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용산나루에서 노랑나루로 이어지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정조는 크게 감탄했고 그의 이름은 정조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죠. 정약용입니다. 이후 정조는 화성으로 능행에 나설 때마다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하도록 했고 그 책임자가 정약용입니다. 사실 배다리를 처음 고안한 것은 정약용은 아닙니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 사용됐었고 연산군 역시 청계산으로 사냥을 가기 위해 배 800여 척을 모아 한강에 배다리를 놓기도 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데 정약용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엔지니어였고 법률가이면서 행정 전문가였으며 경제학자이면서 사회개혁가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만 해도 버거운 일이지만 그는 모든 분야의 천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조선판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던 셈이죠. 하지만 배달이 일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93년 정조는 정약용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수원에 새로운 도성을 쌓을 예정이니 설계도를 만들도록 한 것이죠. 수원화성 프로젝트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옮기면서 신도시 건설을 계획했는데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둘레 5.7km, 성벽 높이 평균 5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성곽을 쌓아야 했으니까요.
당시 기술로는 최소 10년은 걸릴 대공사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돌 하나가 수백 킬로그램인데 이걸 5m 높이로 쌓아 올리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거대한 돌을 좀 더 편하게 올릴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는 두레박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는 즉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나무로 높은 틀을 만들고 여러 개의 도르래를 설치한 뒤 밧줄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기계, 이름하여 거중기였습니다. 거중기의 원리는 간단했지만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0명이 들어야 할 돌을 5명이 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사 효율이 8배나 높아진 것이죠. 실제로 수원화성은 1794년 착공해 1796년에 완공됐습니다. 예상 공사 기간의 4분의 1도 안 걸린 단 2년 8개월 만에 거대한 성곽을 쌓은 겁니다. 게다가 공사비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약용이 단순히 기계만 만든 게 아니라는 점. 그는 화성성역의궤라는 상세한 건설 보고서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설계도, 공사 일정, 인부 명단, 급여 내역까지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완벽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천재 정약용의 진짜 활약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정약용의 인생은 1801년 신유박해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조선왕조는 천주교에 대해 대대적으로 박해했는데 그 결과 약 300여 명의 신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사실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에서 서학을 연구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의 셋째 형 정약종이 천주교 신자였고 이 때문에 연좌제로 체포됐는데요. 분명 정약용을 가장 아꼈던 정조가 살아있었다면 달랐을 테지만 정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노론벽파가 득세한 조정에서 정약용은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39살의 나이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무서울 정도로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겠지만 그는 유배 생활 18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며 현실 문제도 관찰했죠. 그 노력의 결과가 무려 500여 권의 저술입니다. 하루에 한 권씩 써도 1년 반이 걸리는 분량을 18년 동안 완성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내용의 방대함인데요. 1818년에 완성한 목민심서는 48권 16책의 방대한 행정지침서입니다. 지방간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상세히 적었죠. 수령은 백성의 부모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수령은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정약용은 두인부터 퇴임까지 12편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탐관오리가 백성의 피를 빨아먹으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라면서 관리의 부정부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822년에 쓴 흠음신서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률 전문서입니다. 30권 10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죠. 정약용은 수많은 판례를 분석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준 것이니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사형 판결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날의 과학수사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시체의 상처를 보고 흉기를 추정하는 법, 사망시간을 계산하는 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저술은 단연 경세유표였습니다. 49권 15책의 이 책은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안이었죠. 정약용은 조선의 모든 제도를 뜯어고치고자 했습니다. 과거제도 개혁, 토지제도 개혁, 조세제도 개혁, 군사제도 개혁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국가개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정진제라는 토지 개혁안은 상당히 주목받았는데요. 땅은 원래 하늘의 것이니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해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정약용 사상의 핵심은 민본이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인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며 항상 백성을 중심에 둔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성리학의 공리공론을 비판하고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백성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학문은 무용지물이라고 봤죠. 흥미로운 건 정약용의 왕권 강화도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제군주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백성을 위하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니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정약용은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거중기 외에도 다양한 기계를 발명했는데요. 물을 퍼올리는 수차, 곡식을 찢는 방아, 심지어 부력을 이용한 부교까지 모두가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한 실용과학이었습니다. 의학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는데요. 마가회통이라는 의학서를 써서 천연두 치료법을 체계화했고 촌병 혹치에서는 민간에 떠도는 민간요법을 정리했죠. 지리학에도 뛰어났습니다.
대동수경에서는 조선의 모든 하촌을 조사해 기록했고 아방강역구에서는 우리나라 영토의 역사를 고증했습니다. 심지어 군사학 저술도 있습니다. 민보위에서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818년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57세의 나이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에 은거하며 마지막 18년은 후학양성과 저술 정리에 바쳤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정리한 자찬 묘지명도 이때 썼죠. 1836년 2월 22일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는 내 책들을 잘 보존하라,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짧은 유언을 남겼는데요. 결국 정약용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개화기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도 귀감이 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목민심서는 현대 공직자들의 필독서가 됐는데 그가 강조한 청렴, 공정, 애민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설계한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그의 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한자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약용의 위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을 학문의 완성 기회로 만든 그의 정신력,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평생의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정약용의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제 채널에서는 세계 1위 병원의 연구 중인 물 닥터코아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일부 제품이 품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닥터코아는 요즘 생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제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2023년 사이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 제품 30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1리터당 지름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 1.3億개 검출됐는데 검출률이 무려 88.1%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수 10병 중 거의 9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표준화된 측정법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수를 유통해 왔습니다만 닥터코아는 미세 플라스틱 검출 결과 단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닥터코아는 지하 160m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린 후 전처리 필터, 활성탄 필터, 유수 UV 살균, 수존의 UV 살균, 마이크로 필터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무래도 지하에서 끌어올리다 보니 혹시 있을지 모를 모래 등을 여러 단계를 거쳐 걸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생수병 생산 과정에서 생겼을지도 모를 미세 플라스틱은 닥터코아 원수를 충분히 사용해 고압 분사로 완벽하게 세척합니다. 어차피 미세 플라스틱은 생수병 제조 과정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 그 병 자체를 깨끗하게 세척해 만에 하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미세 플라스틱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왜 필요할까요? 혹시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물 한 병에 평균 24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4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1리터당 평균 24만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플라스틱 입자들이 너무 작아서 우리 몸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을 타고 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한번 체내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인간의 혈액, 폐, 태반, 심지어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우선 호르몬 교란을 일으킵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은 생식기능 저하, 성조숙증,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죠. 둘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미세 플라스틱을 이물질로 인식해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암,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합니다. 소화기관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은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을 증식시켜 각종 소화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데요. 발달 중인 뇌와 신경계에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하면 인지능력 저하, 행동장애, 학습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임산부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면 태아의 성장이 느려지고 조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선천적, 기형의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3살 된 딸아이에게도 닥터코아를 주고 80세를 바라보시는 제 아버지께도 닥터코아를 드리는 겁니다. 세계 1위 병원 메이오 클리닉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미검출됐다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신뢰하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생명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로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장기를 보호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하죠.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유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면 오히려 독을 마시는 셈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기준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하는데 만약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생수로 이 권장량을 채운다면 하루에 약 48만 개의 나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1년이면 무려 1억 7천만 개가 넘는 플라스틱 조각을 먹는 것과 같죠. 마시자니 불안하고 안 마실 수는 없는 물, 여러분은 어떤 물을 드실 계획이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